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심리학 오늘 11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행동주의 이론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인지주의를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행동주의를 수업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이 행동주의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행동주의 문제를 공격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공부하면 재미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이론인데 양도 많고 또 비대면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그게 자세하게 공부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와 비교를 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우리가 이 인지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요. 톨만의 잠재학습, 그 다음에 통찰학습, 정보처리 이론, 학습 전략, 이 인지론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전의와 교육적 시사점 이런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238페이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인간의 학습에 적용한 행동주의 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심리학계를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SR 이론, 그 행동주의 이론, 왓슨이라든지 스키너 이런 행동주의 이론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유행이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그 행동주의 학자들이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런 자극을 주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스티뮬러스 리스폰스라는 SR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내놨는데 결국 이론의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점이 뭔가 사람과 동물은 생각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이 주로 실험 대상으로 했던 뭐 원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존재와 사람은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학습하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게 이제 행동주의의 한계고 그 다음에 출현한 이론이 인지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있죠. 인지심리학자들의 행동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사고 과정과 행동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주요 이론을 보면, 주요 원리를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째, 학습자는 능동적인 존재다. 학습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동물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대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의 반응은 사전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머리는 진공 상태가 아니고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 성과를 나타낸다. 행동주의 학자들은 백지설이에요. 인간은 백지같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하고 지금부터 자극을 주고 교육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블로프 실험에서 개가 종소리와 먹이를 결합해서 침을 흘리는 것은 개가 그 이전에 먹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실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개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연구한 게 행동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세 번째 학습은 행동 잠재력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239페이지에 표를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행동주의는 인간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은 다 무시하고 수동적으로 주는 자극에 의해서 뭔가 경험이 쌓이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봤다면, 인지주의로는 아니다. 그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본 게 인지주의론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죠. 학습 과정도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이 결합을 해서 점진적으로 행동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SR 이론이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의 그런 원리인데,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인지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종종 갑작스러운 통찰을 포함한 인간의 인지 구조가 변한다. 사람은 자극을 주지만 거기에다 뭐를 하냐면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얼마든지 자극과 다른 기대하지 않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주의 학습이론이죠. 학습의 범위는 직접 경험에 근거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거기에 의한 결과가,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이론이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행동주의 이론 공부할 때 왓슨이라는 학자를 설명하면서 4개 10명의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의사도 되고 뭐 선생님도 되고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다 만들 수 있고 하다 못해 거지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이론의 반대, 어떤 반론을 제기한 인지 이론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직접 경험을 뛰어넘어서 행동 잠재력, 이 인간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말 행복해하고 되고 싶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수동적으로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론으로 제시한 이론이 인지주의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을 굉장히 정면에서 공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그런 이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 239페이지에 톨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톨만은 행동주의 학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연구에서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학습을 단순히 자극과 반응, SR 이론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연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한 게 쥐를 3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행동주의가 했던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행동주의는 쥐 하나를 가지고 먹이를 주고 뭐 미러를 통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찾아가는 시간이 반복해서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 이렇게 한 가지 단순한 실험을 했다라고 보면 이 톨만은 그 쥐를 3집단으로 나눠서 첫 번째 집단은 첫날부터 미로를 찾아가는 학습에 성공할 때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는, 강화를 해주는 그런 훈련을 시켰고, 두 번째 집단은 성공을 해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 세 번째 집단은 한 10일까지는 쥐가 성공을 해도 강화를 받지 못하다가 11일 이후에 쥐가 성공을 하면 강화물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톨만은 무슨 결과를 얻어냈나? 첫 번째는 첫 번째 강화물을 바로바로 받는 그 첫 번째 집단은 실수를 범하는 횟수가 꾸준히 줄었다. 두 번째 집단은 실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강화물을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이거는 행동주의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10일 이후에 10일까지는 강화를 안 해주다가 11일째부터
자기가 성공을 했을 때 강화물을 주는 이 세 번째 집단을 보니까 뭐냐, 어떤 것을 얻어냈는가. 아, 쥐들은 강화물을 주지 않아도 뭔가를 반복적으로 학습했을 때에 그 머릿속에 미로가 그려지면서 지도를 이미 구성하더라. 그래서 톨만은 이거를 인지도라고 얘기했어요. 환경의 여러 특성과 위치에 관한 정보를 그림 또는 지도와 같이 형태화한 정신적 표상.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을 통해서만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내면에 형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톨만이 행동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한 실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습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것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학습을 잠재학습이라고 해요. 내 안에는 이 학습을 통한 어떤 효과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잠재학습이라고 한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적 행동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요 그림이 인지론의 전체적인 거를 표 하나로 그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SR 이론. 그런데 인지 이론은 이 SR 이론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유기체. 반응에 대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결과는 자극과 반응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게 톨만의 잠재학습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학습 이론을 우리 교재에서는 뭐 표로 이렇게 아까 그 쥐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 쥐들에게 자극을 줬을 때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22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표로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집단, 지속적인 강화를 받은 집단은 처음에는 이거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여기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물을 받지 않은 쥐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유지하죠.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인지 이론에서의 세 번째 집단, 11일까지는 강화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NR 집단, 강화물을 받은 집단하고 비슷한 하얀 곡선을 이렇게 유지하지만 쭉 내려가지만 그 이후에는 강화물을 받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같은 수평의 선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 톨만이 잠재 학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를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통찰 학습을 봅니다. 이거는 퀼러라는 사람이 행동주의 학자들의 SR 이론, 자극 반응의 연합을 통해서 점진적인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퀼러가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 유인원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데 침팬지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그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 241페이지 밑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합니다. 형태주의는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조화하고 조직함으로써 형태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살아가면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도록 편하게 그 변형을 시켜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형태주의라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퀼러가 통찰학습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관련 없는 여러 요인들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재구성되어 문제를 해결한다. 시행착오적인 무작위적 반응이 아니다. 행동주의에서는 그거잖아요. 통 안에다가
페달을 놓고 막 돌아다니다가 시행착오로 페달을 밟았을 때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떨어졌을 때 이것이 반복 학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습이 된 후의 결과로는 가서 페달을 밟고 내가 원하는 먹이를 얻어내더라.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이론에서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아닌 그런 무작위에 의한 반응이 아니다. 그리고 쉽게 전이되며 상당 기간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그림 24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침팬지와 바나나와 통은 사실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원하는 것은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높이 매달려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이걸 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 통이라는 것은 내 바나나하고는 연관성은 없지만 이 환경에서 침팬지는 이거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형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여기 있는 통을 옮겨서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제를 바나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찰학습. 전체적인 상황을 모아서 통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연구를 한 것이 통찰학습 퀼러의 이론입니다. 첫째, 이 침팬지 문제 해결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행동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얘기했다. 아까 그 페달을 밟으면 문이 열리고 그것은 시행착오에 의한 결과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학습이 되면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행동주의인데 이 인지는 통찰학습에서는 그게 아니고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먼저 잠깐 넘겼는데 두 개 설명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반복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 이 통찰학습에서는 문제 상황에 관련 없는 여러 요인들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재구성되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통찰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나와 통과 침팬지라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결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통찰학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처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트킨슨과 쉬프린이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인지이론의 한 영역인데요. 이것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기초해서 인간의 인지 과정을 밝힌 최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내가 뭔가를 필요한 자료를 입력을 해놓고 하드웨어든지 저장이 되죠. 내가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입력을 하고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한 상태에서 이것을 출력을 해갖고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인출해서 쓰는 것, 그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사람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우선 저장을 해요. 감각기관이라는 건 오감이에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을 통해서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 안에 입수를 해요. 그런데 이 정보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저장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주의와 지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업 기억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감각 기억.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뜨거워. 아니면 이거 굉장히 단맛이다. 너무너무 시끄러워. 이런 감각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기억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단기 기억으로 해서 없어지고 쇠퇴하거나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역시 시간이 경과되면 쇠퇴하기도 하지만 장기 기억은 오래 남아있어서 이것을 인출해서 다시 내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활용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인지 이론의 영역입니다. 2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보 처리 이론에서 기억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감각 기억은 정의가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 또는 정보를 원래의 형태 그대로 잠시 보관하는 저장고. 이게 감각 기억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저장 용량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에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 오늘 아침이니까 이렇게 좀 싸늘하겠지. 뭐 점심 때쯤에 괜찮다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오후에는 날씨가 풀린대. 잠시 기억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냄새라든지 어떤 소음이라든지 미각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는 기간은 1 내지 4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쇠퇴돼요. 이게 감각기억이에요. 조금 거기 우리 교재에 예를 들어 놓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커피 마실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커피 마실래는 분명히 내가 귀로 들은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시각적으로 다른 책을 보고 있었다든지 하면 분명히 눈으로 보는 책을 보는 감각과 귀로 듣는 커피 마실래 소리가 동시에 나에게 자극으로 주어지면서 그게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오는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거죠. 잠깐 1 내지 4초 동안은 기억하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다시 물어봐서 친구가 커피 마시자고? 아니 나 지금 안 마실래?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 다양한 자극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감각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기억은 단기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조작하여 저장하거나 행동적인 반응을 하는 저장소, 이 순간 활성화된 기억이 생겨나고 저장 용량은 할 수 있는 게 보통 7개 플러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2개에서 7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에서 20초. 이 감각기억보다는 조금 길어졌죠. 근데 여기 기능은 치환이나 쇠퇴가 돼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작업기억은 뭐냐 하면 주의와 자각의 과정을 거친 정보는 우리의 기억 체계의 두 번째 기억 장소인 작업기억으로 전달된다. 작업기억은 새로운 정보를 조작하여 저장하거나 행동적인 반응을 하는 곳으로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활성화된 기억 저장고다. 따라서 작업기억은 작업대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오래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내 기억에서 별 의미 없기 때문에 흘려버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작업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기억은 단기기억이라고도 하고 잠깐 기억하는데 오래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 기억이. 그 다음에 장기기억은 이제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려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저장이 되어지는 기억이고요. 비활성화 상태이고 일화기억, 의미기억, 절차기억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는데 이제 무한대 저장 용량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영구적이고 쇠퇴 인출을 실패한다.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중앙집행부에서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이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이 선택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단계를 따라서 넘어가는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조음 루프, 말과 소리에 대한 단기 저장소, 유지 시연을 통해서 정보를 보유한다. 시공간 스케치판, 시각적, 공간적 정보에 대한 단기 저장소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시공간 스케치판이라는 게 있다. 유지 시연은
작업 기억에 들어온 정보를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번 요거를 조금 더 주의 있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 과정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설명을 놓친 부분이 246페이지 교재 가신 분은 보세요. 장기 기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은 사람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받은 자극을 내 기억 속에 남겨놓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냥 걸러버리는 것이고, 작업기억은 감각기억보다는 조금 더 오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얼만큼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작업이죠, 말 그대로. 장기기억은 그거에 의해서 작업기억의 정보가 부호화,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려면 부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것의 용량 무한되고 기간도 굉장히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기억은 용량이 무제한이고 기간도 영구적인 특성이 있다. 장기 기억은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놨어요. 일화 기억은 이런 거예요. 내가 20살 이맘때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그때 여긴 뭐 MT 때 무슨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20살 때쯤 교회에서 그때는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교인들 집에 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또 조그만 선물도 서로 나누고 이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의 크리스마스 때 어느 날 새벽송을 같이 이렇게 청년들끼리 도는데 한방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맞으면서 그 어두운 밤에 추운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장단도 치고 그랬던 내 인생에선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의 한 조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일화기억이다. 그래서 뭔가 연결이 되어지고 어느 때를 떠올리면서 기억할 수 있는 단편적이지만 조각 같은 기억이지만 이런 기억이 우리 안에는 있다. 이걸 일화기억이라고 합니다. 의미기억은 사실에 관한 지식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되지는 않는다. 즉 석굴암이 경주에 있다는 것, 시간을 말하는 방법,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 뭐 이런 것이 다 조각조각 떨어져 있지만 그 경험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관성은 없지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온 것을 지금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기억을 활용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것을 그렇게 기억에 떠올려서 지금 삶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다 의미 기억에 의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기억은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수영하기 같이 어렸을 때 몸으로 배웠고 운동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워서 뭐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운 구구단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너무나 오래전에 배웠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또 안 하다가 자전거 타기, 운전하기, 수영하기 같은 거는 단기간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내가 그것을 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조금만 다시 반복해서 훈련하면 바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장기 기억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기억의 과정을 보시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내 안에 저장이 되었다가 인출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지는가 네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주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정 자극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 좀 전에 우리가 감각 기능 얘기를 했잖아요. 감각 기억은 오감을 통해서 내 안에 수없는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그 하드웨어가 터져버릴 거예요. 저장고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나 뭐 했지? 어제 아침에 뭐 먹었지?
그 다음에 뭐 몇 시쯤 뭘 했지? 이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뭐래요? 특정 자극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요거를 주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자극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의. 이게 이제 감각 기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자극을 작업 기억을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죠. 작업 기억에서. 그 다음에 지각은 자극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시면 24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각에 의해서 그림 10-6을 보시면 자, 컵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두 여자의 얼굴 측면으로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각적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 경험, 지식, 동기, 또 관심사, 뭐 나의 심리 상태 이런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뭐 길에서 동냥하는 아이를 보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최근에 어떡하지 어린 것이 저렇게 부모들을 잘못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구나 참 가엾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장면을 보면 아니 저렇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도 못할 거를 책임도 못 지고 나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거는 부모가 유기야 부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극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을 하느냐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부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장기 기억에 표상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 들어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 또는 언어적 상징의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비상구 표시 같은 거 거기 비상구라고 써 있지 않아도 깜깜한 데서 그 초록색 불로 사람이 뛰어나가는 전등이 들어오는 표시를 보면 저기가 비상구구나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부호화돼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그런 거 봤어요. 제가 마을버스에 탔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배려된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 앉았다가 빨리 내리기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제일 편안한 자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나 금방 내릴 거니까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릴 거니까 얼른 여기 앉았다가 사람도 많지 않고 빈자리도 많으니까 장애인 자리 앉았다가 빨리 내려야지 이러고 거기를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정말 한글도 모르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랑 같이 타더니 그 엄마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이한테 그 장애인 자리를 앉으라고 하면서 여기 잠깐 앉아있어. 금방 내릴 거니까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그 장애인 표시를 보더니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자리야! 하고 딴 자리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뭐냐면 그 아이조차도 그것이 장애인 자리라고 뭐 장애인 자리 이렇게 써붙인 거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지만 아이는 그 표시를 보면서 여기는 몸이 불편한 어떤 사람을 위한 배려석이다라는 거를 아이는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글씨를 모르던 뭐 내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도 부호화되어서 그거를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진 것을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출력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저장된 정보 자체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부호하기 위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다시 끌어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 집중해서 보고 내게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걸러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부호화해서 기억했다가 필요한 상황에 끄집어서 내는 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것의 과정은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9페이지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몇십 년 산 동안에 일어난 나에게 주어진 자극을 다 기억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이전에 경험했거나 학습한 것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인은 정보의 쇠퇴, 정보의 쇠퇴고,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은 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먼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꿔 대체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밀어내는 것을 치환이라고 해요. 내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식혜를 할 때는 저희 어머니,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은 어머니가 큰 무쇠솥에다가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면서 식혜를 삭히는 거를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불을 확 과하게 떼서 식혜가 쉬지도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아궁이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식혜를 만드는 거를 나는 어렸을 때 봤어요. 내가 기억하는 식혜 만드는 과정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어른이 되고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살림을 할 때는 전기밥솥이라는 게 나와서 보온 상태로 놔두면 식혜가 아주 잘 삭는 것을 나는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살았어요. 최근에는 뭐가 나왔냐면 인스턴트 팟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식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서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새로운 정보를 들여서 쓰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두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지 251페이지 보세요.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인지 과정 전체를 지각하고 통제하는 정신 활동을 초인지라고 합니다. 모든 기억 저장소에 이것은 활용이 된다. 정보 처리라는 것은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그렸어요. 정보 처리 과정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최고 수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어지면서 잊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걸러내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우리는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도 기억하고 있지만 8시간 이후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이때 걸러진 것은 그래도 48시간까지는 기억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학습을 하면 에빙하우스가 망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면 1시간이 경과되면 그 배운 것의 50% 정도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48시간 이후에는 약 70%를 잃어버리고 31일 후에는 80%를 망각한다. 따라서 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한 직후에 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집에 숙제를 내주고 복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은 학습 중간 상황에서 잘 일어나고, 우리가 학습 상황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배운 걸 잘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가, 제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다 있고 마무리의 끝에 가서도 조금 다루고 있다. 중간 부분은 교재도 좀 그렇게 좀 비중이 덜한 내용을 넣어서 구성을 한다. 앞에서 그래서 교재는 앞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 제가 아마 학기 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사람의 심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앞에, 이걸 초두 최신 효과라고 해요. 앞에서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고 끝에 가서 배운 것을 또 오래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각이라는 것도 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꾸 뭘 잊어버려 라는 거를 문제라고 삼지 마시고, 그런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만한 태도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너무 예민하게 이거를 문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 학습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묶기 전략. 많은 작은 정보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묶기 전략이라고 해요. 서로 관련된 여러 자극을 하나의 정보로 묶어서 인식하는 전략. 이거를 묶기 전략. 그 다음에 심상 전략. 새로운 정보를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부호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장소법, 핵심 단어법.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왜 의미 없이 그걸 왜 그때 선생님들은 그런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조시대 때 그 나라를 세운 태조부터 이조시대 마지막 왕까지 태종태세 문단세 해갖고 그거를 외우게 시켰어요. 뭐 의미 없는 거지만 암송해야 될 단어를 대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면서 운을 띄워서 뭔가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 심상 전략의 하나다. 정교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사전 먼저 어떤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 자신의 말로 바꿔하는 노트 필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달해 주는 것보다 내가 이해한 것과 그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을 연결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꿔서 그것을 기억하는 이런 방법을 정교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직화 전략이 있습니다. 공통범주나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부호화 전략.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작성과 개요 작성과 개념도라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맥락과 인출 전략, 인출하려는 정보가 저장된 상황을 떠올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인출 연습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 전략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도를 해주면 도움을 받겠다라는 하나의 이론이지요. 그래서 토마스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 검토, 제목, 소재, 전체적인 구조를 빠르게 훑어보고 소제목을 활용해서 개요를 알도록 한다. 질문,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읽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읽기, 앞에서 했던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난이도나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도 여기 끝에 와서는 제목만 소개하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뒤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은 비중을 두고 보고 간단히 넘어가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해야 또 되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고하기,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선행 지식과 관련성을 염두에 두는 내용으로 정리한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연결해서 잘 기억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은 망각에 대한 강한 대처인데 책을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후 답을 말해본다. 소리내서 중얼거려도 좋다. 근데 요즘에는 암송 잘 안 해요. 학습에다가 암송보다는 이해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그 주어진 어떤 내용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내용을 학습 내용을 이해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해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볼 때 제가 서술 문제를 냈을 때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한 내용을 재창출해서 설명식으로 쓰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습,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습함으로 인해서 앞에 배운 것, 마지막에 배운 것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이에는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수평 전이, 수직 전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참고로 보시고요.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습자의 선행지식을 활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기억해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뭐 어느 학습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수업 계획을 해라. 재미있고 뭐예요? 부호화해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각 기능이 아니고 그 수많은 정보가 아이에게 다 들어오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있고 관심을 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재미있고 주의를 끄는 그런 수업을 계획해야 된다. 인지적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수업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정보를 주고 기억하도록 강요를 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업에 이렇게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9주차 그 수업부터 그래도 꾸준히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몇 분이 아직도 미제출입니다.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요. 또 제때 제 날짜에 제출하시지 않으면 감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때 제출하신 분에게는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빨리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레포트 점수가 비중은 낮아요. 5점밖에 안 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A와 B를 가르고 B와 C를 가르는 게 레포트 5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레포트도 잘 준비하셔서 14주차 대면 수업 혹은 15주차 늦어도 기말고사 당일에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성적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추위가 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12주차 수업 11월 21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